죽은 음식,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공식품, 이것이 몸에서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이제 자극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첨가물과 첨가물이 섞여서 일어날 수 있는 칵테일 효과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는 연령층이 너무 낮아졌고, 심지어 젊은 당뇨, 젊은 치매까지도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반드시 독소로 인지하라. 그리고 해독하자. 그래서 해독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지식업 클래스의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암센터와 서울대 의학연구원에서 신약개발연구원으로 오랜 기간 일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해독, 영양 같은 예방의학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런 계기가 좀 있으셨어요? 저도 원래 꿈은 알약 하나만 먹으면 암이 싹 사라지는 정말 멋진 신약을 개발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 7년 정도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알약 하나로 사람의 몸이 뿅 좋아지는 건 없구나. 네, 이거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 하나가 이 세포 하나하나를 좋게 만들 수는 없는 기전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근본적인 좋은 방법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생기게 됐었죠. 또 현실적으로 보면 현대의학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수는 더 늘어나고 있고 질병의 종류도 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방향이 왠지 올바른 방향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제 지인의 병문안을 가게 됐는데 몸에 어떤 독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렇게 독소를 제거하고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만 흡수하니까 암 사이즈도 줄고 체지방 감량이나 독소 제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관점과 건강을 만들어가는 관점은 굉장히 다른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병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로 확 바뀌게 됐습니다. 소장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완전해독연구소, 주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MRI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원인은 좀 잘 모릅니다, 또는 그냥 스트레스성입니다 좀 많은데, 전 이 원인을 독소로 보게 됐습니다. 독소가 쌓이는 이유 또한 세포에 적절한 영양이 잘 공급되고 대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독소가 쌓이는 몸이 된 거고, 이 독소가 염증이 되고 또 염증이 혹이 되고 암으로 발전하는 이러한 이 병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 이 과정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한마디로 우리 몸은 세포니까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고 해독을 시켜줌으로써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식사법과 맞춤 건강을 연구하고 또 강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젊은 분들이 암이 걸리는 숫자가 좀 많아졌다는 뉴스를 좀 많이 접했어요. 네, 의학이 발달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분들이 더 빨리 이렇게 건강이 악화되시는데요. 그럼 가장 큰 이유는 또 뭘로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역시 해독 연구소다 보니까 항상 관심은 좀 독소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젊은 친구들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먹으면 정말 좀 병에 안 걸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공식품 굉장히 많이 먹죠. 간단하게 그냥 편의점에서 해결하기도 하고 마트에서 이렇게 포장된 가공된 음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또 저녁에도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치킨 먹고 또 피자도 먹고 자연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진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 몸은 가장 기본적으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포 건강과 멀어지는 식사법, 이게 가장 좀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공기가 맑고 물이 좋은 이런 곳이 아니고 도시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환경오염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마시는 공기도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죠. 몸에 들어오는 음식, 마시는 공기, 이게 또 많은 독소를 머금고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사실
고민도 굉장히 많죠. 일하기 힘든, 또 취업이 힘든 이런 시대로 접어드는 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또 질병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다 보니까 이 암에 걸리는 연령층이 너무 낮아졌고, 뭐 심지어 젊은 당뇨, 젊은 치매까지도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이제 6년 전에 쓰신 책이에요. 완전 소화라는 베스트셀러의 책이 이제 재출간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소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소화와 어떤 질병, 어떤 상관관계가 좀 있나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공기를 마시고 또 좋은 영양을 흡수해야 세포가 산소와 영양소를 받아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이유는 단순히 입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죠. 피와 살을 만들고 또 에너지, 이렇게 힘을 내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 소화라고 이제 책에 이름을 지은 이유는 단순히 소화불량하면 안 좋아요. 이건 굉장히 낮은 개념이고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고 또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생명의 반응이 바로 완벽한 소화다. 완전한 소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화 자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속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세포가 망가지게 돼요. 먼저 세포막도 문제가 생기고 세포 속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도 힘을 얻지 못하게 되고 또 미토콘드리아 변성이 질병의 시작이 됩니다. 요즘 이제 암에 대한 연구도 미토콘드리아 중심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세포 손상, 특히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암세포의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이 되는 최악의 식습관이 있다라는 거를 또 말씀을 좀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이런 죽은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바로 가공식품이죠. 말 그대로 가공한 거잖아요. 네네. 가공했다는 것은 진짜가 아닌 거죠.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음식은 생명이 담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체가 당연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효소, 엔자임인데요. 우리가 숨만 쉬어도 또 알아서 심장박동이 막 뛰고 있고 면역 반응이 알아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인체 내에서 수만 가지 효소의 반응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에는 효소가 아예 없는 거죠. 공장에서 뭐 탄수화물 몇 그램, 뭐 지방 몇 그램, 뭐 단백질 몇 그램, 비타민 몇 그램 이렇게 섞는다고 해서 이게 생명체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죽은 음식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공식품, 합성된 음식, 치킨, 뭐 햄버거, 피자, 뭐 레토르트 식품,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어떤 칼로리 중심,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은 있지만 비타민, 미네랄, 또 식이섬유, 효소, 뭐 식물 영양소 이런 것들은 또 결핍돼 있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독소를 만들어내고 또 몸을 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요즘엔 뭐 가공식품뿐만 아니고 초가공식품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둘 사이의 차이점도 좀 궁금하고요. 이런 가공식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들이 그러면 가장 우려되는 그런 부분인지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가공식품에서 최근에는 또 초가공식품이라는 단어가 또 탄생을 했어요. 브라질의 한 대학에서 식품 분류 기준을 만들긴 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자연식품이 있고요. 그다음은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렇게 좀 3단계로 설명을 드리면 과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자연식품이죠. 과일을 가공해서 과일 주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가공식품이 되는 거고 이 과일을 이용한 또 여러 성분, 뭐 첨가물, 뭐 색소, 방부제를 넣어서 과일잼을 만들었어요. 이게 초가공식품이 되는 거죠. 보통 아이들이 먹는 간식들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뭐 탄산음료, 과자, 빵, 여기는 다양한 첨가물들이 섞여 있죠. 이런 모든 음식들을 초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초가공식품의 문제점은 뭐냐면 어떠한 첨가물과 첨가물의 칵테일 효과가 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거는 약물 반응에서도 마찬가지인 느낌인데요. 만약에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 드시고, 뭐 당이 높아서 당뇨약 드시고, 우울증이 있어서 우울증약 드시고, 뭐 최근에 뭐 장염이 생겨서 또 뭐 항생제도 드시고, 그러면 이 약과 이 약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어떤 칵테일 효과, 이것처럼 어떤 첨가물과 첨가물이 섞여서 일어날 수 있는 칵테일 효과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어떤 주스를 사 먹고 음료수 사 먹고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또 저녁엔 또 편의점에서 또 다른 음식을 먹고 그러면 수십 가지 첨가물이 막 섞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너무나 많은 첨가물이 쌓이게 되고 또 이 첨가물끼리의 조합은 어떠한 결과를 예측하는지 우리 몸의 이 대사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독소라는 개념으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이 몸에서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이제 자극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이런 초가공 식품을 많이 먹고 자란 아이들이 정신수면장애 또 위험도 있다고 좀 들었어요. 초가공 식품이 뇌에 이런 미치는 악영향도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되나요? 그럼요. 어린아이는 특히 13세 미만까지는 계속 성장기에 있습니다. 이 성장한 발육기에는 어른의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보다도 그 세포 분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그러면 막 빨리빨리 성장하는 아이가 먹게 되는 그 음식의 위해성은 어른이 먹는 것보다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아이는 또 뇌도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뇌에는 50종의 이상의 영양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이 먹었던 라면이나 과자나 치킨이나 햄버거를 쭉 짜서 세포에게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상상을 저는 종종 했었는데 세포는 거의 즉시 죽어버릴 겁니다. 근데 성장 발육기에 있는 아이가 이 해로운 첨가물 성분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정상적인 세포 발육이 안 되고 특히 뇌에 있어서도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 자폐증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즘은 사실 너무 많아졌잖아요. 이런 것도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음식의 문제와 또 아이의 성장 발육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MSG라고 써 있는 것들,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은요, 음식 성분표에 보면 사실 굉장히 좋은 말로 좀 써져 있어요. 식물, 뭐 단백질, 뭐 자가 효모 추출물, 뭐 효모 단백질 하니까 왠지 몸에 필요한 좋은 단백질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첨가물 음식을 먹게 되면 뇌 중에 이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점점 위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뇌 발달이 되지 않고 우리 뇌가 온몸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건강한 뇌와 또 건강한 몸의 성장 발육을 위해서는 정말 이 아주 순수한 영양소를 최대한 먹어야 돼요. 특히 아이들이 경험하는 독소의 노출은 제가 보기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아픈 게 아니고요. 분명히 이 음식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공식품을 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이나마 좀 건강하게, 좀 안전하게 좀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가공식품 중에서도 정말 최애 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어떤 횟수를 좀 줄이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치킨을 먹고 싶을 때마다 먹는 게 아니라 좀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드셨던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말 즐거운 날을 위해서 약간 평상시엔 좀 아껴두었다가 그렇게 좀 먹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저 역시 피할 수 없는데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가공식품을 반드시 독소로 인지하라. 그리고 해독하자 이겁니다. 현대사회에서 100% 무해한 자연식 요거를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해독을 반드시 해야만 우리 몸의 세포가 다시 정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독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날 어떤 음식을 먹을지 미리 스케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저녁에 뭐 삼겹살 회식이 있다 이럴 때 미리 뭐 토마토라든지 블루베리든지 뭐 오이나 뭐 당근, 뭐 샐러리 스틱이라든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과일과 채소가 있잖아요. 요거를 좀 미리 먹는 거예요. 좋은 수분과 또 비타민, 미네랄, 효소, 뭐 식물 영양소 너무나 좋은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이후에 들어오는 독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좀 미처 준비를 못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냥 마음껏 또 회식을 하고 자, 그 이후에 이제 또 좋은 해독제가 있습니다. 식사 이후에 먹는 해독제는요, 과일을 드시면 안 돼요. 네, 식후에는 채소즙 같은 것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즙을 먹으면 채소에 또 좋은 성분들, 식물 영양소, 효소 이런 것들이 또 해독을 시켜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 네. 그 다음날 조금 더 절식을 한다든지 네. 좀 금식을 한다든지 물을 뭐 한 1.5에서 2리터 정도 좀 마셔준다든지 내 위장을 좀 쉬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독소를 좀 많이 평상시보다 먹게 되다 보면 간이 지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기를 다 쉬게 해줍니다. 네. 또 하나의 방법이 또 있는데요. 네. 외국에서 또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외국에는요, 그 숯가루로 만든 차콜 캡슐이 있어요. 활성탄으로 만든 이 숯가루가 탄소 입자가 많아서 첨가물이나 여러 독소들을 흡착하는 효과가 있어요. 뭐 유럽이나 미국에선 쉽게 이 차콜 캡슐을 구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차콜 캡슐을 하나씩 먹게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숯가루의 해독 효과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한 3가지 정도 방법을 활용하시면 우리 몸은 크게 병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 소화에 굉장히 독이 되는 음식 중에 또 과도한 육류 섭취를 좀 뽑아주셨어요. 어떤 부분을 좀 우려하시는 걸까요?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콜린 캠벨이라는 생화학 박사, 영양학 박사님,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을 전 세계에 오히려 더 보급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동물성 단백질, 육류 섭취가 많은 국가일수록 또 많은 국민일수록 오히려 암이나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질병에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적고 오히려 안 먹는 국가일수록 사람일수록 이러한 만성질환에 더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양이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총 칼로리의 20% 이상의 단백질을 먹게 됐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냈는데요. 동물에서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을 2마리의 쥐에게 투여를 하고 한 마리의 쥐에는 20%의 동물성 단백질, 한 마리의 쥐에는 5% 미만의 동물성 단백질, 5%와 20% 정도로 차등을 뒀는데 20% 이상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쥐에서만 종양이 생겼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 정도의 동물성 단백질은 크게 해로움이 없이 우리 인체가 잘 해독을 하고 또 뭐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20%가 넘어가면 이건 과한 양이 된다는 뜻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이 5%의 양은 어떤 양이냐면 모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과 일치합니다. 아, 정말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결과는 20%의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을 20%를 준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식물성으로 바꿔줬더니 괜찮더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사실 사람의 이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요. 육식동물과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육식동물을 하면 사자가 떠올리잖아요. 이 사자에 보면 치아, 이 송곳니가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죠. 이렇게 뜯어서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위산, 이 염산이 산도가 사람보다도 무려 4배에서 20배가량 굉장히 강산입니다. 또 장의 길이도 체간 대비 1.5배에서 2배 정도로 굉장히 짧아요. 육식동물의 장이 짧은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되면서 나오는 대사 산물은 유해 산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암모니아, 뭐 요산, 요소, 뭐 인돌, 스카톨 이런 성분들인데요. 많을 경우에 또 신장이나 간 손상, 또 몸에 노폐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사자의 경우에는 이걸 빠르게 소화시켜서 빠르게 배출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사람은 체간 대비 6배 정도 되거든요. 또 고기를 먹으면 또 소화가 더디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몸에 계속 독소를 증가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 유의한 또 하나의 이유는 사육 환경의 문제인데요. 이 사육 환경이 공장식 축사잖아요. 아주 비좁은 곳에서 먹고 싸고를 반복하면서 오염이 되죠. 오염이 된 이 균을 또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또 소의 몸은 여러 염증 상태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고 염증이 많이 걸려 있는 아픈 동물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장 호르몬의 문제인데요. 이 소에 알맞는 이 성장 속도,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좀 많이 먹게 되다 보면 그 호르몬이 계속 섭취되면서 IGF-1이라는 이 인슐린 성장 인자가 사람 몸에 들어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옛날보다 조숙증이 많아요. 그러면 성장이 빨라지게 되고 노화도 빨라지고 뭐 심지어 암세포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과한 동물성 단백질은 하나도 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백해무익합니다. 네. 또 우리 몸에 또 근육을 또 만드는 게 또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면 식물성 단백질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좀 섭취하기 좋은 식물성 단백질로는 좀 뭐가 있을까요? 섭취하기 편한 식물성 단백질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크게 먹어야 되는 음식의 군을 7가지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버섯류, 해조류, 콩류, 통곡물. 이 음식들을 균형 있게 먹는다면 9대 영양소가 다 공급이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잖아요. 여기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6대, 그리고 식물 영양소, 효소, 물까지 하면 이제 9대가 됩니다. 그런데 근육을 만들어야 돼 하면 오로지 이제 단백질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을 하나도 먹지 않는 동물이 있어요. 소도 마찬가지고요. 뭐 코끼리도 초식동물이고요. 하마 이런 아이들도 엄청난 근육질이잖아요. 원숭이, 뭐 고릴라, 침팬지, 인원도 역시 바나나를 먹고 거의 뭐 채소 위주로 먹는데도 근육질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살코기를 먹는다고 근육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 이 근육도 근세포잖아요. 이 세포가 만들어지고 근섬유 다발이 늘어날 수 있는 신진대사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신진대사를 위한 50종 이상의 영양소, 뭐 9대 영양소 이게 균형 있게 들어와야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켜야 근육이 잘 만들어집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어떤 식물성 단백질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알았어요. 근데 또 우리가 또 고기를 또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기를 좀 먹어야 된다면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만약에 요리법으로 가장 안전하게 드신다라면 삼겹살 구이보다는 보쌈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우는 동안에 사실 여러 발암 물질도 생기고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당독소가 또 증가하는 것으로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구이보다는 평상시 좀 더 수육을 더 즐기시는 방법이 좀 더 안전하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해독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번 우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유 우리가 먹으면 골다공증 뭐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유를 좀 많이 먹는데 오히려 골다공증을 유발한다. 골감소증을 유발한다라는 또 말씀 좀 해주시고 계세요. 어떤 부분인가요? 이것도 역시 연구 결과가 나온 이야기인데요.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미국 이런 낙농국가 여성들이 우유를 많이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골다공증, 골감소증이 더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어요. 그 이유는 우유의 성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이 성분은 인이 많아요. 인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사람의 몸의 체액은 산성 체질로 바뀝니다. 산성 체질은 몸에 안 좋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 암 걸리기 쉬운 체질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약 알칼리 체질이 건강한 체질입니다. pH 7.2에서 4 정도. 그런데 이 알칼리 체질을 또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은 산이 올라가고 있네 하면서 미네랄을 빼냅니다. 근데 이 미네랄이 바로 뼈에 있는 칼슘이에요. 그래서 체액의 균형을 위해서 칼슘을 더 분리를 해내는 그런 악영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고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강의 중에도 어떤 한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유를 계속 그 가족이 자녀분들이 잘 사다 줘서 잘 먹다가 어느 날 이제 우유를 잘 안 사줘서 먹지 못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골다공증이 -4에서 뭐 -1로 더 올라간 거예요. 우유를 한동안 안 먹으니까. 그래서 우유는 오히려 뼈를 더 약하게 만든다. 혹시 무지방이나 혹시 저지방 이런 우유를 먹는 건 또 괜찮을까요?
이런 것도 안 좋나요? 우리가 지방의 함정이 있는데요. 왠지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 하면 느낌적으로 네.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방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면서 우리 세포막 또 뇌세포의 구성 성분입니다. 네. 사실 지방을 많이 먹어서 물론 축적이 될 수도 있지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 콜레스테롤 많이 높은 분들을 보면 정제 탄수화물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정제 탄수화물이 몸에 과하게 들어오면 이제 글리코겐과 지방 형태로 쌓입니다. 그래서 저지방 우유라고 해서 크게 이게 도움이 될까? 저는 이제 일단 물음표고요. 네, 저지방이다라는 거에 약간 안심을 시켜주고 우유를 많이 먹게 하는 약간의 좀 상업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카제인 단백질입니다. 카제인 단백질의 특징은 산에 의해서 응고됩니다. 근데 마시면 위에 위산이 들어있죠. 마시면 위에서 굳어버립니다. 우리가 위에서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더 네. 쪼개지고 잘게 해서 소화가 흡수가 돼야 되는데 굳어버리면 오히려 더 소화가 안 되는 거죠. 또 베타락토글로불린이라는 성분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에요. 룰푸스, 루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이런 자가면역 질환 있는 이런 분들의 경우 보면 어린 시절 또 성인이 돼서도 우유를 너무 좋아해서 1리터씩 많이 드셨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알레르기 물질이 우유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릭 요거트로 먹거나 요거트 혹은 뭐 치즈류 이렇게 먹는 건 좀 어떤가요? 그것도 좀 안 좋은 건가요? 유산균 하면 건강에 좋은 것 이렇게 거의 답이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 왜냐하면 모태가 우유잖아요. 유산균 자체는 좋아요. 네.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에 유익균은 필요하니까. 우유 속에 들어있는 뭐 성장 호르몬, 항생제, 뭐 카제인 단백질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염증이 많은 분들에게 우유 그리고 그런 요거트 제품 이런 것들을 항상 다 끊게 하거든요. 끊으면 훨씬 좋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또 유제품을 또 안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안전하게 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항상 우리 원산지 표기를 좀 보면서 방목에서 자란 소의 우유를 먹는다라면 그래도 좀 안전할 수 있고요. 가끔씩 먹는 우리 또 카페라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건강 상태가 아주 좋을 때 먹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염증이 많이 있고 현재 몸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건강을 위해서 절대 챙겨 드실 게 아니고 끊어야 되는 음식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몸에 칼슘 공급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유제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의 영양소로 이렇게 흡수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칼슘은요 녹황색 채소 그리고 깨 그리고 견과류, 씨앗류 음식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뭐 해조류, 버섯류에도 좋은 미네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칼슘은 단독으로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아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2대1의 비율로 체액에 있습니다. 칼슘이면 뼈, 인체는 이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자연의 산물들을 먹다 보면 뼈도 튼튼해지고 또 몸의 체액 구성도 자연히 균형 있게 잡히고 몸 전체 신진대사가 완전 조화롭게 만들어집니다. 자, 선생님, 의외로 골고루 먹기가 굉장히 안 좋은 식습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골고루 먹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골고루 먹는 게 오히려 최악의 식습관이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제가 항상 강의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골고루 잘 먹으면 골고루 병 잘 걸린다. 왜 그런 거죠? 네, 극단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네. 조선시대 이 왕들의 수명이 한 40대 정도 좀 짧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왕들이 하루에 뭐 8번까지 드셨다라는 기록도 있고 메인 식사를 보면 임금님 밥상 하면은 절대 조촐하지 않잖아요. 또 옆에 부족할까봐 밥상이 또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너무 많이 드셨던 거죠. 그런데 가장 장수한 왕이 한 분 계세요. 조선시대 영조께서는 82세 정도 장수하셨죠. 근데 영조께서 하셨던 방법이 바로 소식입니다.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나쁜 점이 뭐냐면 우리도 음식을 다양하게 많이 먹는 식당에 가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식당이죠? 한정식, 뭐 뷔페 이런 맞습니다. 데죠. 네, 우리 뷔페식 가면 골고루 다 먹잖아요. 맞아요. 없는 음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힘들더라고요, 먹고 나면. 맞아요. 식사하면 우리 골고루 잘 먹었으니까 힘이 빡 나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소화시키느라고 아. 몸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소화시키는데 우리 인체 에너지가 약 60%를 사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밥을 또 배불리 먹으면 또 굉장히 졸리죠. 식곤증이 오잖아요. 맞아요. 이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이 위장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졸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동시에 먹으면 네. 특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소화가 오히려 더 잘 안 일어납니다. 너무 많은 음식이 들어오고 여러 소화효소가 섞이기 때문에 제대로 탄수화물도 소화가 안 되고 단백질도 지방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제가 소화 불량은 항상 독소를 유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탄수화물이 소화 불량이 일어나면 발효가 되고요. 네. 단백질이 소화 불량이 일어나면 부패가 됩니다. 지방이 소화 불량이 일어나면 산패가 돼요. 근데 이런 활동들이 몸속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엄마가 집에 불고기를 해놓고 일주일 동안 식탁 위에 계속 둬요. 그러면은 고기 썩는 냄새가 나서 온 집에 진동을 하잖아요. 이런 현상이 내 몸에서 일어난다고 상상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소화, 부패, 산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해독하고 또 소화효소 분비하고 하느라고 우리 몸은 더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과로하게 되니까 점점 이 효소 고갈로 인해서 병도 걸리고 또 노화도 빨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효소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식사법이 바로 소식인 거죠. 소식. 이 말은 이렇게 정정이 돼야 돼요. 골고루 다양하게 먹어라가 아니고 골고루 잘 흡수시켜라입니다. 아. 이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가 흡수된 상태가 골고루 좋은 영양이지 이게 먹는 식사법의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끼 식사들이 아니라 한 끼 한 끼 모여서 다양한 음식을 먹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 한 번에 골고루 다 먹어라 이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네. 한국인들이 혹시 함께 먹으면 좀 궁합이 안 좋은 이런 음식 종류가 혹시 있을까요? 네,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식사법으로 제가 늘 음.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국찌개 습관입니다. 국찌개. 네. 네. 우리 굉장히 잘 먹잖아요. 그렇죠. 국에 밥 말아 먹기. 그렇죠. 외국에는 그렇게 국 문화가 많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는 유독 항상 국이 늘 같이 네. 있죠. 물론 좋은 방법으로 잘 드시면 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국에 밥 말아서 드시면 어떤가요? 많이 씹게 되나요? 후루룩 하죠. 그렇죠. 그냥 맞죠? 네. 꿀꺽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침도 소화 효소거든요. 침에 있는 소화 효소로 탄수화물인 밥을 잘 씹어서 소화시키면 위장도 편하고 또 탄수화물 소화효소를 또 만들어내는 장기인 췌장도 편합니다. 근데 꿀꺽 삼키니까 위도 이걸 계속 씹어야 되고 췌장이 아밀라제를 또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위도 지치고 췌장도 지치고 그래서 소화기가 전체적으로 다 과로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사실 미국인들에 비해서 초고도비만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이 초고도비만이 많은 이유는 제 생각에는 너무 소화 능력이 좋아서 계속 흡수하다 보니까 초고도비만까지 가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인은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 효소가 희석이 되는 국찌개 습관은 장기적으로 위장을 상하게 하고 췌장도 지치게 하는 좋지 않은 식사법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유독 한국인들에게 위 안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소화기가 굉장히 약하죠. 네네. 위염도 많고 위궤양 많고 위암도 많은데요. 네. 이렇게 국찌개 습관으로 인해서 위가 약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의 이제 한국인들의 우리 민족성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후루룩 먹고 빨리빨리 네, 먹는. 이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성격이 좀 급하죠. 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또 급하게 바쁘게 일하다 보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근데 교감신경은 위장을 수축하게 하고 굉장히 기능을 약하게 만드는 거, 항상 긴장하게 만드는 신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늘 스트레스 상태에서 교감신경 항진 작용으로 인해서 소화기가 많이 약해지는 거죠. 그럼 이런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약을 드시면 또 나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한번 망가진 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나요? 그럼요. 저는 네. 연구소에서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네. 항상 이 오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거짓 희망이 아니고 철저하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희망입니다.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는
늘 새로운 세포로 분열하고 있다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니까. 늘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혈구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뭐 일주에도 수백억 개의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새살이 생기잖아요. 네. 이게 바로 세포가 재생이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위장 상피 세포는 특히 5일 만에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됩니다. 뭐 네. 진피까지 한번 싹 바뀌려면 뭐 3개월, 6개월 다 바뀌려면 한 1년 정도 걸리긴 하는데요. 건강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1년 투자해서 뭐 몰라보게 좋아졌다 하면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또 5일만 해도 심각한 염증은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상피를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 건강, 또 위 점막 세포에 건강한 식사,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공급하고 바른 식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바른 먹거리와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이런 식습관이 좀 중요한 거군요. 네. 아침 사과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침 사과 혹시 위에 안 좋은 건 아닌가요? 좋나요? 저는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좋다. 네. 네. 아침에 사과를 먹게 되면 음. 과일 속에 들어있는 대부분은 다 수분이에요. 네, 아침에는 제가 해독에 좋은 식사를 하세요. 소화효소를 많이 자극하지 않은 식사를 하세요. 물 중심의 식사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바로 해독 작용이 일어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사과를 먹게 되면 사과에 있는 수분, 그리고 뭐 사과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펙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장을 굉장히 건강하게 합니다. 사과 하나 또는 2개 먹으면 변비가 다 사라져요. 네. 여성분들은 정말 추천해 드릴 만한 좋은 식사법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뭐 근육을 강화시키는 우르솔산도 있고요. 뭐 장수 유전자, 뭐 피세틴 이런 것도 우리 몸에 장수를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여러 성분들이 여성들은 좀 피부 미용에도 좋고 부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사과를 먹어서 굉장히 너무 몸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은 분 중에 한 분은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약 50세 정도였는데요. 이분이 폐경이 된 줄 알았는데 다시 몰경이 시작이 된 거예요. 대단하네요. 너무 네. 신기하죠. 그래서 몸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니까 굉장히 자신감도 생기고 아침 사과를 먹고. 아침 사과를 먹고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났고 또 이제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남편분께서는 요도에는 요로 결석이 한 3개월 정도 후에 빠져나가는 아주 신기한 일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은 근거 없는 말은 아니고요. 저도 제철에 사과를 꼭 먹고 있고 또 사과를 드실 수 있을 때는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사과를 드시면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가끔 하는 질문이 그래도 먹어야 됩니까? 라고 하세요. 근데 저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는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위산이 너무 분비가 많고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사과 드시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위가 점막이 손상돼 있는 뜻이거든요. 위산에 의해서 스스로 계속 그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점막을 보호해주는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점막을 보호해주는 음식을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레시피를 연구하다 보니까 좋은 게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한 달 안에도 뭐 일주일 안에도 위염이 많이 좋아졌어요. 다 나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사과는 신맛 과일이에요. 신맛 과일이 아닌 단맛 과일이 있습니다. 바나나가 바로 전분도 많고 점막을 손상시키지 않고 또 베타카로틴도 많아서 위 점막을 재생시키는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은 과일입니다. 신맛이 없잖아요, 바나나는. 이 바나나를 그냥 드시는 것도 좋은데 좀 심심해요. 그래서 그냥 드실 때보다 바나나 하나, 또 무가당 두유 하나, 두유 뭐 시판되는 거 불편하시면 좀 두유 제조기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게 두유 하나 정도 분량의 아몬드 열알. 네, 이게 꿀팁입니다. 네. 이 세 가지 성분이 더해지면 아몬드에도 뭐 비타민 E나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굉장히 좋은 영양소가 아주 많아서 이 세 가지 성분이 더해졌을 때 위 점막에 자극도 없고 굉장히 재생이 잘 되더라고요. 여기 살짝 소금 살짝 뿌리면 아주 맛도 좋습니다. 딱 듣기만 해도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네. 먹으면. 과일 말씀해 주시니까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식사 전에 먹는 거 그리고 식후에 먹는
이게 차이점이 좀 있다면서요? 과일 먹는 법?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의 식습관 중에 굉장히 수정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에요. 아, 왜 문제죠? 네. 과일은요, 이 하나로 에너지원이 되는 식사 정도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고릴라, 원숭이, 침팬지의 네네. 식사잖아요. 네네. 네. 식사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한국인들은 식사 중에 밥도 드시고 뭐 김치, 나물, 뭐 생선, 고기 다양하게 드시잖아요. 네. 이미 이 위 안에 여러 음식이 다 섞여 있습니다. 이후에 또 과일이 들어오게 되면 과일 속에 당분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네네. 수분도 있고 이게 또 들어와서 또 섞이게 돼요. 에너지 과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소화도 네. 힘들고. 당분도 과잉이 되면서 이 식이섬유들이 적절한 당과 따뜻한 36.5도의 위 안에서 만나면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후에 과일 먹으면서 가스가 찬다는 분들, 또 나는 술도 안 먹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너무나 꾸준히 식후 과일 습관 하시는 분들 중에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섞이니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공복에 그런 과일을 먹으면 당 수치가 확 올라가지 않을까? 당뇨병 걸린 분들은 이 아침 공복에 사과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많은 분들의 이 당뇨 수치를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오, 네네. 네, 그런데 과일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당에만 집착이 돼 있어요. 근데 과일의 당분과 우리 한국인의 주식인 쌀밥의 당분을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네. 자, 흰밥 드시면서 혈당 수치 확 올라갈까 봐 엄청 걱정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계신데 반면 과일은 더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과일 속에 있는 당분은 100g이면 5g에서 10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쌀밥 100g이면 당분이 몇 g인지 아세요? 얼마나 되죠? 약 33g입니다. 굉장히 네. 6배. 네,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무엇이 문제냐면 바로 당 지수입니다. 당 지수. 네. 혈당, 포도당 수치를 100으로 잡았을 때 각각의 음식들이 얼마나 빠르게 당을 상승시키는 그 속도를 측정한 건데요. 과일의 당 지수는 사과가 36이에요. 네. 그래도 당뇨인 분들은 좀 저당도 과일을 말씀드리는데 뭐 20에서 30 사이, 뭐 복숭아, 뭐 키위, 수박 대부분의 과일은 다 50이 안 됩니다. 포도도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쌀밥의 당 지수. 네. 50이 넘나요? 네. 50을 훨씬 넘습니다. 흰 쌀밥은 70 정도로 높고요. 70이요? 네. 특히 현미도 음.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네네. 현미도 55입니다. 네. 그래서 당지수 측면에서도 더 위험한 거는 흰 쌀밥. 네. 그리고 밥이 더 큰 문제고 과일의 당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그래도 과일에는 당분이라는 게 그래도 수분과 함께 주 성분으로 있기 때문에 네. 당뇨인 분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지시키는 과일이 있어요. 55 조금 넘는 당지수의 과일들이 있는데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네, 이런 과일들은 당뇨인 분들은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블루베리, 뭐 키위, 토마토, 복숭아 한 30 이하의 저당도 과일만 드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과일 드시면서 좀 소화 잘 되는 채소 좀 곁들여서 드시면 네. 과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들이 오히려 더 인슐린의 민감도를 더 올려줘요. 그 말은 당뇨를 더 예방시켜주고 오히려 당뇨 있으신 분들이 크게 더 힘이 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체력적으로 더 좋아진다. 쌀밥 먹을 때보다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과일을 먹을 때 또 갈아 먹거나 이렇게 즙으로 해 먹거나 하면 뭐 영양소가 파괴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수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과일은 정말 무조건 생과일 씹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으로? 네. 자연 그대로? 네. 이 생과일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준다라는 당뇨병을 예방한다라는 결과들은 논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일은 가는 순간 네. 당분이 다 쪼개집니다. 네. 당분이 다 쪼개져서 이 수분 형태로 마시면 혈액에 10초 안에 흡수가 되거든요. 네. 당연히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빠르게 상승시키기 때문에 저도 과일 주스 그리고 과일즙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씹어서 드시면 이 침을 통해서 천천히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단백질이나 뭐 계란이나 고기, 다른 지방 음식을 먹을 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혈당은 올라갑니다. 물론 혈당 하나도 안 올라요.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제 탄수화물을 먹을 때 급격하게 올라가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심각한 혈당 스파이크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과일 식사를 저희는 온 가족이 하고 있는데 8년째 저희 당뇨 있는 분 아무도 안 계시고요. 저도 정상 혈당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신 분들만 저당도 과일 그리고 뭐 채소 좀 곁들이는 방식으로 드시고요. 혈당이 정상인 분들은 과일 드시면서 당뇨병 걸리는 분들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과일을 그냥 씹어서 먹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과일을 갈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과일, 채소 그리고 물 1대 1대 1의 비율로 그렇게 갈면 안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의 당분이 희석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너무 씹기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갈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 과일을 500g 먹고 또 배고파요 하는 분들은 또 이걸 더 드세요 하기도 하고요. 다이어트 꿀팁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과일, 채소를 좀 많이 먹게 되면 훨씬 빠르게 지방 분해가 잘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일에 조금 궁합이 잘 맞는 이런 음식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같이 먹으면 좋은. 과일 드실 때의 이 중요한 점은요. 저는 모노의 식사법을 추천을 합니다. 모노 식사법. 네, 모노밀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한 종류 과일을 섭취하세요입니다. 네. 네네. 아침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 하나만 다 드시고 저는 항상 500g을 추천을 하는데요. 500g은 충분한 에너지원이 되면서 세계보건기구도 추천하고 있는 하루 먹어야 되는 신선한 과일 채소 양이에요. 요즘으로 보면 복숭아 좀 큰 거 거의 500g 되더라고요. 네, 조금 작은 거 한 2개 정도. 그 정도를 먹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또 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섞이지 않는 하나의 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일을 온전하게 영양을 흡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한 8년 이렇게 넘게 하다 보니까 심심해요. 하나만 먹으면. 그래서 3종류 과일을 추천은 합니다. 뭐 사과, 뭐 복숭아, 뭐 포도, 또는 뭐 포도가 뭐 좀 달콤하다 느껴지는 분들 뭐 토마토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대신 3종류를 뷔페처럼 섞어 드시는 게 아니고 하나 다 드시고 그 다음에 과일을 드시고 그 다음에 드시면 위 안에서 이게 동시적으로 섞이는 게 아니고 차곡차곡 이렇게 섞이고 90%는 수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일어나진 않아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메론류 과일, 참외, 메론, 수박 이게 메론류 과일인데요. 이 과일은 좀 더 따로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많은 과일, 아보카도, 두리안 이런 과일들도 좀 더 구분해서 따로 먹는 것이 좋고 너무 섞어 드시는 것보다는 단순한 식사가 훨씬 완전한 소화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단순하게 완전하게 흡수하는 게 결국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공복 과일로 딱 한 가지만 뭐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거를 좀 추천해 주실까요? 저는 늘 제철 과일을 말씀을 제철 드리는데요. 우리가 4계절 동안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좀 다르잖아요. 그 제철에 나는 과일은 그 땅이 가장 좋은 상태에서 가장 뭐 햇빛이나 가장 좋은 에너지 상태를 받고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현대 영양학으로 계산할 수 없는 또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영양 성분들이 저는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제철에 나는 과일 좀 충분히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이 그 망가진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몸의 리듬을 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질병을 항상 설명을 할 때 이 설명을 꼭 드리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사 질환의 뜻이 메타볼릭 디스오더예요. 디스오더는 오더, 질서가 디스 깨졌다입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깨진 것이 병이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려면 신진대사의 균형을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도 3가지 질서가 있는데요. 배출해 주기, 흡수 주기, 동화 주기입니다.
배출, 내보내고 해독하고 흡수, 먹고 동화, 합성한다는 거예요. 배출의 주기는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입니다. 우리 몸이 좀 쉬고 또 다음에 또 소화시키는 것에 대비해서 워밍업하는 단계예요. 내보내는 시간에 내보내는 것을 제대로 하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고 또 물 한 잔 드시죠, 보통. 밤새 나는 잤지만 내 몸에 이 혈액순환이나 또 신장, 이 세뇨기관이 계속 배출을 해서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이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아침에는 물 한 잔 꼭 드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배출해 주기에는 이 소화기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워밍업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소화효소를 자극하지 않은 식사를 하시는 거, 배출을 돕는 식사, 수분 위주의 식사, 과일 정도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수분 또 다양한 영양소들이 배출, 해독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과일은 단순히 그냥 맹물이 아니고요. 아주 영양이 풍부한 하나의 식사입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저는 과일밥으로 드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침 식사로 과일을 좀 꾸준히 드시면 한 3일 만에도 피부도 좋아지고 화장실 잘 가요. 뭐 일주일 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편해졌어요. 몸이 거뜬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몸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간 기능, 위, 장 기능, 몸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도 나는 좀 더 몸을 더 많이 회복시키고 싶다. 현재 좀 안 좋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점심과 저녁 식사를 그래도 좀 자연에 가깝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섭취 주기는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직장인이고 이제 점심 저녁 크게 바꾸기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식사법만 조금 교정하시면 이전과 또 많이 다르실 거예요. 국이 있다면 국물을 먼저 드시고 밥은 꼭꼭 최대한 씹어서 드시고 또 채소 반찬이 있다면 채소를 좀 먼저 드셔서 또 단백질 있으면 단백질을 좀 먼저 섭취하고 밥을 조금 나중에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점심 식사 12시에서 1시 이렇게 드시고 저녁 식사를 또 6시에서 8시 사이에 이렇게 마치시면 섭취 주기가 딱 완성이 됩니다. 12시에서 8시. 또 이제 저녁 경우에는 이제 일을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고 이제 잠을 잘 자야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건강하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크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잘 자기 위해서 너무 과식을 하게 되면 또 수면 유도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녁은 가끔 있는 회식을 제외하고서는 좀 간단한 식사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간단하게 채소 볶음을 드신다거나 해산물 살짝 그냥 볶아서 드신다거나 또는 빨리 몸 회복하고 싶은데요. 이런 분은 아침 저녁 두 끼 과일 식사도 제가 권하기도 합니다. 또 과일 당분이 싫어요. 그런 분들은 샐러드에 견과류, 올리브오일 좀 넣어서 필수 지방,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을 좀 많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짜드립니다. 저녁엔 좀 쌀밥은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채소, 과일, 약간의 해산물, 약간 지중해 식단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시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 소장님은 탄수화물이 꼭 필요한 거다, 어느 정도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신 거죠? 최근에 케토제닉 식단이라고 해서 저탄고지가 많이 유행을 합니다. 당뇨 치료식으로도 쓰고 다이어트로도 쓰기도 하고 시작은 그런 뇌전증 치료식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저는 당질 제한식이나 지방을 좀 많이 먹는 식사가 일시적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심한 분들, 인슐린에 크게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지방을 70% 이상 꾸준히 먹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저도 어느 정도까지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일주일 이상 먹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이 지방식을 70% 이상 오래 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고,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보면 머리가 멍해지고 당에 대한 그 욕구가 너무 갈망이 커져서 짜증이 나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러거든요. 아마 안 먹을 수 없을 거예요. 탄수화물로 굳이 드신다면 과일과 채소 중심으로 드시고 견과류, 씨앗류 중심으로 좀 식물성 위주로 드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평생 그렇게 먹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나중에 밥을 드시는 순간 요요가 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탄수화물은 좀 필요하고요. 최근에 제가 연구하는 식단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유 비율 식단입니다. 갓난아기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좀 길게는 2년까지 엄마의 모유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그래서 모유를 쥐고 최상의 식단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모유의 판단지의 비율이 모유 100g당 탄수화물이 7g, 단백질이 1g, 지방이 4g입니다. 7대 1대 4의 비율이 바로 모유 비율인데요. 모유 비율대로만 꾸준히 먹는다면 저는 건강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유 비율을 요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복합 탄수화물도 이런 모유 식단과 비슷한 건가요? 그럼요. 저는 탄수화물은 무조건 자연의 탄수화물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의 질서대로 먹었다라면 병이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약에 고릴라, 원숭이, 침팬지가 사람이 먹고 있는 뭐 십접 한정식 밥상, 치킨, 피자, 햄버거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강아지, 고양이는 함부로 절대 안 먹이죠. 엄청 제한을 두잖아요. 강아지 같은 포도, 뭐 초콜릿 이런 거 절대 안 먹이고 사람이 먹는 것도 절대 안 주잖아요.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음식만 먹는다라면 지금처럼 병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가공하지 않은 탄수화물, 과일, 채소, 뭐 아까 말씀드린 7가지 자연이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병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도 잘 하는데 살이 안 빠져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의외로 간 건강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시죠?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식단 관리하는데도 안 빠지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 먼저 간 건강 체크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 다이어트 하면 칼로리 줄이고 운동하고 방울토마토, 닭가슴살 이렇게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거를 저는 항상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살 뺀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빼고 싶은 거는 지방이죠. 네. 체지방 또는 내장지방, 몸에 불필요한 축적된 지방을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먹어서 쌓인 지방을 운동한다고 잘 빠질까요? 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지방을 분해시켜야 돼요. 지방을 분해하고 대사하는 일을 하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네. 뭐 지방뿐만 아니고 모든 영양소의 합성, 뭐 동화작용, 저장 이런 모든 기능을 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있으면 다이어트뿐만이 아니고 암과 여러 다양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간이 튼튼하면 지방 분해, 지방 대사, 여러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과일식하면 일주일만 해도 달라지는 걸 느껴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간에 도움이 되는 여러 영양 성분이 과일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을 먼저 튼튼하게 해서 지방 분해가 잘 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잘 먹고 운동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럼 평소에 간 기능을 좀 떨어뜨리는 이런 원인이 좀 있나요? 간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왜 지방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간 세포 사이사이에 지방이 껴있어서 간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지방간을 일으키는 주범, 바로 밥, 빵, 면, 떡,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왜 찔리는데요? 어제 저녁만 밥방면떡을 다 먹었는데. 네. 간 세포에 지방이 끼다 보니까 뭐 고지혈증, 고혈압, 지방간, 뭐 고콜레스테롤증 다 한 식구예요. 그러면 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좀 하면 좋을까요? 뭐 밥빵 면떡을 최대한 이제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라 이제 자연의 탄수화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한 거죠. 과일, 그리고 뭐 채소, 견과류, 네, 뭐 버섯류 이런 음식을 좀 충분히 많이 드시고, 우리가 밥빵면떡을 그냥 가루 형태로는 절대 드시지 않잖아요. 가공된 형태로 먹다 보니까 네, 빵 많이 먹고 뭐 라면 같은 거 뭐 이런 거 많이 먹다 보면 첨가물이 또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런 첨가물도 역시 간 기능을 약화시키고, 장기간 복용하는 약물도 역시 간에서 늘 해독을 해야 되니까 간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자연에 늘 가깝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늘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뭐 소장님 만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구독자분들도요, 뭐 바쁘게 이제 사시다 보니까 이제 식단도 엉망이 되고 이제 결국에는 뭐 약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영양제 챙겨 먹어야 되나요? 대부분 약과 영양제를 또 같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약은
확실한 독성 성분이 있는 것만 약으로 승인이 되고요. 네, 영양제는 식품으로 규정이 됩니다. 약은 장기 복용 시 간 신장을 손상시키는 게 맞고요. 영양제의 경우에는 식품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는 있을지언정 너무 특별하게 나쁜 성분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약보다는 간과 신장을 덜 손상시킵니다. 약은 제약업, 영양제는 식품업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영양제를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기능의학이라고 해서 어떤 하나의 증상이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을 올려주는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의학의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이고 한 분야입니다. 기능의학은 음식과 함께 또 고품질의 영양제를 써서 만성질환, 암 이런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고 있는 이런 의학의 한 분야예요. 대신 이 기능의학에서는 굉장히 좋은 등급의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은 제약업에서 제약 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영양제는 제약 기준을 꼭 지키진 않아도 돼요. 그래서 해썹, HACCP라는 등급만 받아도 상품으로 팔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해썹 자체보다는 그 이상 등급인 GMP 등급이 있습니다. GMP는 제약 등급이에요. 그만큼 흡수율이나 몸의 세포에 반응하는 것들까지도 체크가 된 생산 시설에서 제조했다라는 기준입니다. 이왕이면 GMP 이상을 꼭 체크해서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미국에는 클리니컬 그레이드라고 해서 임상 등급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의 효과를 사용하는 환자들에게까지 안전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논문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암 환자는 굉장히 몸에 독소와 염증이 많은 상태이고 혈관이나 조직이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제약 등급 이상, 임상 등급, 논문 등급 이상의 제품을 저도 가끔 먹기도 하고 또 이제 상담하는 분들에게도 같이 안내하기도 합니다. 밀크시슬이나 오메가3는 뭐 병원에서도 이렇게 처방해 줄 정도인데 혹시 소장님이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이런 꼭 먹어야 될 영양제가 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몸의 기본 단위인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이중 지질막으로 되어 있고 뇌도 절반은 50%가 지방입니다. 하루에 한 35% 정도에서 40% 정도의 좋은 지방을 꼭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치매나 또 경도 인지장애, 알츠하이머 이런 쪽으로 많이 좀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다 혈관 기능이거든요. 세포막의 원료가 되는 좋은 지방, 필수 지방산, 아마씨도 좋고요, 견과류도 좋고요. 이런 좀 이 필수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을 좋은 영양제로든 좋은 음식으로든 꼭 이 성분을 드시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처방약이나 영양제를 꼭 먹어야 된다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약은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장기 복용 섭취입니다. 네, 모든 약은 한 면은 약성이고 한 면은 독성이거든요. 약이 출시될 때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치사량이 결정이 돼야만 치료 개수라는 게 산정이 됩니다. 치사량은 동물을 얼마만큼 먹여야 죽이는가 그 양이에요. 그러면 약이라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세포 손상이나 몸 전체 효소 어떤 시스템을 차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틴 약물을 장기 복용하면 이 콜레스테롤 합성이 오히려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혈관 장애로 이어진다, 뭐 치매 발기부전 이어진다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은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하지 몸 전체 치료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씩은 괜찮은데요. 5년, 10년, 15년 이렇게는 절대 드시지 않도록 좀 조심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몸, 건강한 신진대사, 건강한 세포 기능 이걸 좀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늘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이지 영양제는 두 번째예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빠르게 뭐 염증이나 빠르게 혈관 기능, 세포 기능을 위해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드시면서 몸이 확실하게 좋아지면 좀 그다음 좀 쉬고 음식으로 좀 드시고 사실 좀 관리를 못했다 좀 그래도 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완전해독연구소의 윤경 소장님을 모시고요. 내 몸을 회복하는 식습관부터 음식까지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지식업 클래스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